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알쓸 영상은 프레임 마지막 시간으로 영화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를 연출하는 감독은 프레임 안의 특정 위치에 피사체를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관객에게 어떤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어떤 미학적 기준으로 프레임의 배치를 결정할까요? 그날 현장 상황에 따라 선택할까요?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선택할까요? 아닙니다. 감독은 철저하게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토대로 심사숙고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물과 사람이라도 프레임의 어느 위치에 배열하느냐에 따라 관객에게 주는 의미는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관객의 일반적인 심리 구조로 볼 때 프레임의 상단은 힘, 열망과 관련된 관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강력한 힘을 가진 신적인 존재는 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통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에서 어떤 열정을 가진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캐릭터는 프레임의 상단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프레임의 하단 부분에 배치된 캐릭터는 왠지 모르게 굴욕적이고 취약하며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때로는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단 부분에 배치된 피사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로 느껴지게 되죠. 실제 영화에서 사용된 예를 통해 이해해 볼까요? 명량에서 최민식 씨가 분한 이순신 장군이 적진을 응시하며 전군의 출동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어떤 인상이 드나요? 영화의 전후 맥락을 전혀 모르더라도 왠지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권위가 있고 대상을 지배하며 상대를 위협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이유는 바로 이순신의 모습을 프레임의 상단 부분에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카리스마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카메라 앵글을 로우 앵글로 촬영한 것도 한 몫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카메라 앵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알쓸 영사 시간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히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우 앵글은 한자로 안각이라고 하며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기울여 피사체를 촬영하는 각도를 말합니다. 대상의 눈높이보다 낮은 곳에서 촬영하는 것이죠. 안각으로 촬영된 영상은 관객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우러러 본다는 느낌을 들게 하기 때문에 관객은 그 대상을 지배적이고 위협적이며 때로는 권력자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명량에 등장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대부분의 장면에서 프레임 상단에 위치시킨 후 그 모습을 로우 앵글로 촬영했습니다. 좌증을 압도하는 이순신 장군의 카리스마를 강조하기 위한 감독의 미학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김수현 씨가 분한 최정예 혁명전사 원유환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달동네 슈퍼집 바보 방동구로 사는 장면입니다. 동네 꼬마아이들에게 짱돌을 맞고 땅바닥으로 넘어지는 동구의 모습을 영화는 의도적으로 프레임의 하단부에 배치하고 대신 가해자인 두 꼬마아이들을 프레임의 상단 부분에 배치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동구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바보 동구가 어린 꼬마들에 비해서도 한참이나 덜 떨어지고 무력하게 보이지 않나요? 영화는 관객에게 동구의 굴욕감을 한층 더 배가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카메라를 하이앵글로 잡아냅니다. 한자어로 부감으로 불리는 하이앵글은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기울여 피사체를 촬영하는 각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대상의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서 찍혀진 것이죠. 이렇게 하이앵글로 찍힌 영상은 관객으로 하여금 대상을 내려다보는 느낌을 들게 하고 그 대상은 왜소하고 초라해 보이며 공격당하기 쉬워 보입니다. 결국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최정예 요원인 원류환을 프레임 하단부에 배치하고 하이앵글로 촬영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연출에 의해서 숨겨진 의미가 만들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의 중앙과 좌우 측면 역시 숨겨진 상징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프레임의 중앙은 당연히 중요한 시각적 요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관객의 시신경은 중앙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기 때문에 중앙의 피사체를 보다 뚜렷하게 인식하고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중앙의 영역을 집중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사용된 예를 통해 이해해 볼까요? 군도 밀란의 시대의 한 장면입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이성민 씨가 분한 의적대의 두목 대호를 중앙에 배치하고 나머지 주요 부하들은 그의 뒤편 및 측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치 덕분에 관객은 영화에 관한 어떠한 사전 정보가 없더라도 의적들 중 당연히 대호가 두목이고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주인공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 프레임의 좌우 양옆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혼식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신랑 신부를 기준으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가까운 친인척이고 상대적으로 좌우에 배치된 하객들은 다소 먼 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임의 좌우 측면에 배치된 사물 및 사람은 망각을 뜻하거나 잊혀도 무방한 존재, 때에 따라서는 미지의 존재로 인식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주인공들은 대부분 중앙에 위치시키고 조연을 좌우 양옆에 배치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캐릭터의 중요도를 관객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이런 프레임의 배열이 반드시 문법처럼 딱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프레임의 중앙과 좌우 양옆의 배치를 위반함으로써 관객에게 색다른 의미를 전해주기도 하죠. 이러한 변형된 프레임 짜기를 영화 청담보살의 한 장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담보살의 주인공은 사업으로 성공한 점쟁이, 박예진 씨가 분한 재벌보살 태랑과 임창정 씨가 분한 원조백수 승원입니다. 영화의 대부분은 두 남녀 주인공을 프레임의 중앙에 배치시켜 캐릭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면에서는 두 주인공을 좌측면에 배치하는 대신 조연인 양택조 씨가 분한 승원의 아버지를 프레임 중앙 상단에 배치를 하죠. 자연스럽게 위의 장면에서만큼은 두 주인공보다는 아버지 캐릭터 위치가 강화되어 영화에 색다른 전기를 마련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여주인공이 남주인공 시골집에 인사를 드리러 방문했고 남자의 부모님이 하룻밤 자고 가라고 말하자 여주인공은 처음에는 질색을 하며 거절하려고 했으나 가족들의 분위기에 마지못해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식구들과의 식사 장면에서 보여준 프레임 배치를 통해 관객은 자연스럽게 이후 벌어질 두 주인공의 심리적 상황에 납득하게 되는 것이죠. 3화에 걸쳐 프레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영화를 창작하고 감상하는 데 있어 프레임의 배치가 왜 중요한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프레임 짜기 등으로 완성되는 미장센은 감독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의미들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스크린 위에 형상화하는 표현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객에게 영화의 주제와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알게 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배우가 말하는 대사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대사에만 의존해 이야기가 전개되면 관객은 곧 식상해집니다. 이때 프레임 배치나 카메라 앵글 같은 미장센 요소들이 창의적으로 결합이 된다면 대사에 내재하고 있던 본래의 의미들이 시청각적으로 변환되어 영화의 주제나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감정 상태를 묘사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화 스크린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